세미나 주제는 RS와 펑셔널 프로그래밍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요입니다. 먼저 개요는 리액티브 X의 개념을 설명하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어디에 접목시켜 사용했는지 아주 간단하게 예제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는 이번에 처음 RX라는 걸 공부하면서 여기저기서 찾아보다 보니까 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뭐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아니면 뭐 리액티브 X 뭐 등 용어가 되게 혼용이 돼서 사용이 되거나 혹시 혹은 좀 동일시 보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용어의 개념이나 뭐 특징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X란 리액티브 익스텐션의 약어로서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옵저버블 스트림을 사용하는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위한 API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데이터의 흐름을 먼저 좀 정의를 하고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연관된 함수나 뭐 그런 수식이나 이런 게 업데이트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언어에 따라서 뭐 RX 자바, RX JS, 뭐 RX 스위프트 등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래에 그려놓은 것처럼 RX는 옵저버 패턴과 이터레이트 패턴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조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먼저 펑셔널 프로그래밍과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뜻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좀 이런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을 살짝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뭐 절차지향 프로그램은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프로그램이 뭐 물 흐르듯이 좀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 기법을 말을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C 언어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모든 데이터나 뭐 데이터의 상태나 아니면 뭐 행위 뭐 이런 거를 객체화해서 그 객체들을 가지고 좀 상호작용을 해서 로직을 구성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명령어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의 특징은 작업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명시하고 어떻게 수행하는지 관점에서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또한 이 데이터의 상태를 맘대로 변경하면서 철저히 원하는 결과를 위한 그 과정, 질문, 질문은 조금 이따 받아도 괜찮을까요? 네, 끝나고 한 번에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 프로그래밍은 데이터의 상태를 맘대로 변경하면서 그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그 과정 위주의 작성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코드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해 나가는 그 과정 중심의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선언형 프로그래밍은 필요한 것을 달성하는 과정에 치중되다기보다는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중심으로 작성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정확히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명시를 해주면서 값을 좀 도출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드릴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선언형 프로그래밍의 하위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뭐 사전적 의미로는 자료 처리를 함수의 연산으로 취급하고
가변적인 상태나 데이터를 피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쉽게 말하자면 어떤 뭐 문제를 해결할 때 그 과정이나 뭐 흔히 말하는 알고리즘에 그렇게 좀 매몰되기보다는 그냥 이미 만들어진 함수를 좀 활용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생각을 해주시는 부분은 뭐 만들어진 함수를 무조건 활용하자는 게 아니라 함수 자체가 가진 좀 숨겨진 인풋이나 아웃풋이 없도록 설계가 돼야 된다는 좀 그런 조건을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아래 그림을 좀 붙여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는 뭐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산출을 하죠. 근데 프로그래밍에서 인풋은 함수의 뭐 파라미터의 인자값으로 받아오고 뭐 아웃풋은 리턴 값을 받게 됩니다. 근데 뭐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파라미터나 리턴이 명시되지 않은 좀 인풋과 아웃풋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처럼 숨겨진 인풋과 아웃풋을 사이드 이펙트라고 말하고요. 그 함수 안에 좀 이렇게 숨겨진 값이 많을수록 이 함수를 활용할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디버깅이 그만큼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네, 이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배열의 필터, 맵, 리듀스와 같은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결국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좀 중간의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하는 다양한 그런 메서드들을 좀 활용을 하면서 순서함수를 지켜서 선언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특징들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입출력이 순수해야 된다. 또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 함수와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생각한다입니다. 사실 첫 번째랑 뭐 두 번째는 비슷한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뭐 순수 함수라는 것은 받은 그런 인자로만 결과물을 내는 것을 뜻합니다. 밑에 제가 간략한 예시를 붙여놨는데요. 뭐 첫 번째 이미지는 사실 어떻게 얼핏 보면은 필터 함수를 쓰고 뭐 해서 순서 함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거는 아니죠. 왜냐면 이 컨디션이라는 변수 때문인데요. 이렇게 인자로 받지 않은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 게 없어야 한다는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순서 함수로 바꾸려면 이 두 번째 이미지처럼 될 것입니다. 뭐 어떠한 숨겨진 인풋도 아웃풋도 없죠. 이런 것을 순수 함수라고 하고요. 위처럼 컨디션을 받고 싶으면 그것을 인자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에러를 쉽게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사용하면 뭐 인자가 문제이거나 아니면 함수 내부의 문제이거나 이 둘 중 하나로 좀 이렇게 간추려지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뭐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반복문을 사용하는 예시인데요. 사실 보통 반복문은 뭐 포문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주는 그런 걸 많이 쓰는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뭐 실현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은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함수형으로 표현을 하면 코드의 재사용성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뭐 애들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또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장점을 살려서 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혹시 식이 복잡해졌다라고 느끼신다면 뭐 리듀스와 같은 뭐 기존에 있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처럼 작성을 한다면 사이트 이펙트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수명만으로도 무슨 동작을 수행했는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뭐 물론 그 함수들을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뭐 러닝 커브는 있지만 좀 더 나은 코드를 위해서는 좀 알아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적인 의미로는 데이터의 흐름과 변화의 전파에 중심을 둔 선언적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즉 비동기적 데이터 흐름을 처리하는 프로그래밍을 말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서는 음, 뭐 로직이나 그런 데이터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기존에 우리가 좀 다루기 어려웠던 비동기 작업들을 좀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아래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비동기 처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클릭 이벤트가 계속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클릭 이벤트는 비동기 이벤트 스트림으로 그런 이벤트 발생을 좀 관찰하고 이에 따라서 동작을 수행하는 이런 전형적인 비동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음, 이거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서 비동기 처리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요. 리액트 프로그래밍에서는 클릭뿐만이 아니라 뭐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데이터, 뭐 밸류 값, 뭐 기타 뭐 등등의 그런 모든 것이 비동기 데이터 스트림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두 번째 서치 스트림의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버튼을 클릭하고 네, 검색 버튼을 클릭하고 뭐 검색어 기반으로 API 를 요청하고 그리고 그 받아온 검색 결과를 리스트 형태로 바꾸고 그리고 그 받아온 검색 결과 검색이 완료가 되겠죠. 계속 말하니까 목이 너무 아프네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 버튼을 클릭하고 API의 검색 결과를 요청하는 거는 흔히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비동기식 이벤트를 말하고 있는데요. 보통 비동기식 이벤트는 뭐 콜백 개념을 사용해서 뭐 A를 하면 콜백 B를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주로 사용을 하죠. 근데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은 서치 스트림이라는 이 하나의 비동기 스트림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서는 비동기 데이터 스트림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를 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이에 따라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좀 그냥 대충 보면 클릭 이벤트 스트림이나 뭐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벤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데이터 스트림 형태로 변환하고 이런 스트림을 이용해서 여러 동작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응형 프로그래밍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간단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앞 페이지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첫 번째 특징은 모든 것을 비동기적 데이터의 스트림으로 간주하고 옵저버 패턴을 활용하여 비동기 이벤트를 처리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옵저버 패턴은 유저가 입력을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좀 반응을 해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계속 관찰을 하고 그 값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감지에서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이러한 패턴을 옵저버 패턴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뭐 옵저버블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옵저버블은 뭐 특정 객체를 관찰하고 있는 그런 옵저버에게 여러 이벤트나 뭐 이런 값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옵저버블에서 내보내는 모든 아이템에 이제 반응을 하겠죠. 다시 말하면 RP에서는 그런 데이터 스트림을 옵저버블이라는 객체로 표현할 수 있고 옵저버는 옵저버블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옵저버블이 발행하는 데이터를
구독하는 것을 subscribe라고 하고 구독자를 subscrib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서브젝트, 스케줄러 등과 같은 많은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RP는 옵저버 패턴을 적용한 옵저버블이라는 객체를 중심으로 동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같은 맥락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RP의 특징을 조금 적어봤는데요. 예를 들어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어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자동 완성이 돼서 저희에게 보여주죠. 이러한 예. 아니면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해당 포스트를 보고 있는 다른 유저가 굳이 새로 고침을 하지 않아도 같이 좋아요가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RP의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옵저버 패턴을 적용한 RP의 특징이고요. 네,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다시 개념만 알려드리고 지나간 RX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RX는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활용해서 비동기적인 이벤트를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API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바로 위에서 설명드린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통해서 구현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비동기적 데이터 처리를 간단한 함수를 통해서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RS는 비동기 데이터 스트림을 옵저버블로 표현을 하는데 이 옵저버블은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에 따라서 동작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함수를 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할 부분은 RX는 앞서 말한 RP나 FRP 같은 그런 프로그램 기법이 아니라 API거든요, 정확히. 그래서 RX가 RP 혹은 FRP와 같다는 식의 그런 식은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RX는 FRP를 할 수 있도록 짜여진 그런 API이기 때문에 FRP의 장점이 곧 RX의 장점이라고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실제로 어떤 곳에서 이런 패러다임을 사용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리액트를 사용을 하면서 리덕스라는 것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데, 물론 리덕스랑 RX랑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근데 리덕스를 사용하면서 이 RX 원리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리덕스의 설계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우선 여기 컴포넌트는 뷰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이 컴포넌트에서 상태 변경을 요청하고 싶다면 액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태 변경을 요청하는 것을 디스패치라고 하고요. 여기서 액션은 리듀서에게 액션 타입과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고, 여기서 리듀서는 상태를 어떻게 변경할 건지에 대해서 순서 함수로 이루어져 있고, 해당 액션에 대해서 상태를 좀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뷰에서 해당하는 컴포넌트는 스토어의 변경 내용을 서브스크라이션, 구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 업데이트된 스테이트나 프롭스를 전달받아 뷰를 업데이트 시킬 수 있겠죠. 그럼 리덕스 이렇게 단방향으로 흐르는 이러한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리덕스를 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컴포넌트 뷰는 이런 상태를 조작을 하는 부분인데요. 화면을 업데이트하길 바라죠. 근데 이 리덕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해당 컴포넌트들이 각각의 상태를 직접 가지고 있었는데 컴포넌트마다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뷰의 업데이트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좀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의 스토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 리덕스를 사용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리덕스도
이벤트를 통해 구독하고 있던 스토어에서 변화를 감지해서 업데이트가 된다는 점. 즉, 스토어가 리액티브하다는 점에서 저는 좀 유사성을 발견했던 것 같고요. 여기서 우측의 이미지는 저희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알고 스터디 관리자 앱에서 자석 리스트를 불러오는 로직인데요. 우선 리덕스의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리덕스는 단방향 데이터 흐름을 가진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따르기 때문에 데이터가 불변하여 예측이 쉽다. 리두서는 순수 함수이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리듀서의 특징은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따르기 때문에 데이터가 불변하고 순수 함수로 이루어졌다는 이 부분입니다. 물론 뭐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RX와 리덕스는 전혀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뭐 리덕스는 일반적으로 뷰단의 컴포넌트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고 뭐 RX는 뭐 다시 말하자면 그 RxJS라는 라이브러리는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비동기 작업을 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전혀 두 개의 목적과 성격은 다르지만 뭐 보다 빠른 이해를 위해서 이런 두 개의 유사성을 간략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뭐 중간에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드릴 것들 좀 드릴게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잠시만요. 아이고, 왜 안 먹지? 네, 지금 질문 다시 주시겠어요? 네,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네, 왜 쓰는 걸까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요. 일단 저는 제가 알아본 거는 일단 순수 함수로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뭐 선언된 뭐 변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순수 함수 안에다가 네. 콜바이 레퍼런스로 그 클래스 같은 변수들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펙트가 없다고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콜바이 레퍼런스를 쓰지 않고 콜바이 밸류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콜바이 밸류로 그 밸류 인풋 되는 밸류는 인풋으로만 들어가고 그리고 아웃풋 밸류는 똑같은 객체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카피한 객체가 나와야겠죠.
네네네. 그래서 테스트가 가능한 최소 단위의 펑션을 만든다. 아,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이드 이펙트를 최소화하고 테스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쓰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걸 위해서는 콜 바이 레퍼런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음, 불가능해지죠, 그게. 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런 값의 복사가 일어난다는 점이고, 음,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복사가 되면은 계속 복사가 돼서 뭐 메모리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실 메모리 복사가 큰 의미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지 파일이 데이터가 들어가서 그중 아, 일부를 수정하는 아, 그런 알고리즘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데이터가 통짜로 들어가서 그것이 그 값 자체로 다 복사가 되고, 그런 다음에 그걸 수정한 다음에 그 결과가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네. 만약에 자바 같이 가비지 컬렉터 같은 게 있는 음, 것이라고 하면은, 특히 이런 큰 데이터의 그 메모리의 할당과 해제는 되게 천천히 일어날 거고, 그 OOM을 일으킬 수 있는 되게 큰 문제점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펑셔널 프로그램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런 조금 단점도 갖고 있다. 아, 네. 그래서 어떤 것을 절차형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그런 스테이트가 존재하는 그런 프로그래밍과 대비해서 어느 것이 더 장점이 있는가를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겠죠. 아, 네네네. 그리고 저번에 모나드 스터디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Rx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저는 모나드익하게 API를 설계해 놨다라고 하는 점일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그 옵저버블을 다시 붙이고 이 데이터 스트리밍이 큰 하나의 흐름을 만들 수 음,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거기에 저번에는 설명을 안 했는데, 옵저버블과 옵저버블 사이에 그 결합 같은 것을 하는 어플리케이티브라는 그런 개념들을 되게 많이 사용했어요, 옵저버블에서. 아, 네. 예를 들어서 짚이라던가 음, 레이티스, 아니면은 콘캣 같은 거, 아, 이런 애들은 그 옵저버블이 매핑되는, 그 저번에 얘기했던 모나드에서 맵이나 플랫 맵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네. 어플리케이티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옵저버블이 서로 결합이 돼서 다른 옵저버블이 나오는. 아, 네네네. 그래서 이게 되게 다양한 어플리케이티브를 그 제공을 하고 있는 모나딕한 음, API다라는 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Rx를 계속 보다 보면은 그 어플리케이티브들을 하나씩 익히면서 이거의 활용성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씩 공부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 좀 더 리덕스도 뭔가 비슷한 구조로 돼 있는 거를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데이터의 흐름이 있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옵저버블의 체인이 돼 있는 거거든요. 체인이 돼 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UI에서 액션에서 그 리듀서 그리고 스토어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체인이 돼 있어서 플랫맵으로 계속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는 리덕스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리덕스 쪽에서는 그런 액션이나 리듀서 이런 애들을 구현만 해주고 거기다가 넣어주잖아요. 근데 네. 그 리덕스 내부에서는 그런 체인을 구현을 해놓은 거죠. 아, 그래서 그 체인을 그 보는 게 RX를 보는 중심점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 주소창에다가 텍스트를 쳐서 이것이 자동 완성을 거쳐서 DB에서 읽어오고 최종적으로 UI에 보이기까지 하는 거를 아까 전에 설명을 했는데, 이 하나하나가 데이터 스트리밍이거든요. 네, 네. 제가 UI에다가 데이터를 쳤어요. 그게 데이터 스트리밍이에요. 아, 그리고 그 데이터가 넘어가서 그 DB를 검색하는 거, 검색된 것을 조합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가 UI에 다시 반영되는 것까지, 이 네 가지가 각각의 데이터 스트리밍이고, RX에서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플랫맵을 이용해서 이 RX 그 데이터가 체인으로 하나로 보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만약에 옵저버 패턴으로 해서 콜백 받는 식으로 구현을 했다고 하면은 이 하나하나의 데이터 스트리밍에 대해 따로따로 여기저기 퍼져서 구현이 돼 있고, 우리는 그 함수들을 따라서 계속 파일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모나딕한 RX API로는 순서대로 UI 그 옵저버블에 플랫맵을 하고 DB 읽어오는 거 플랫맵, 그리고 그 완성하는 추천 검색어를 찾는 것, 그리고 플랫맵에서 마지막 UI까지 반영하는 것, 이 네 개가 플랫맵으로 해서 순서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서대로 코드에 이렇게 차례대로 나올 거라는 거죠. 네. 그런 그 로직이 분산되지 않고 한 번에 우리의 생각하는 그대로 순서대로 정리가 된다는 거, 이게 RX를 쓰는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뭐 이동기 이런 저런 장점들 추가적으로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제가 안드로이드에서 MVP라던가 MVVM 같은 프레임워크들을 굳이 도입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 이런 RX가 충분히 그 로직을 차례대로 잘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로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게 되면은 이것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충분히 RX만으로도 로직 정리가 충분히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에 다른 프레임워크들을 쓰지 않는 거고. 네, 그럼 제가 피드백할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뭐 세미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네. 뭐 사실 특별하게 질문 사항은 뭐 없는데, 어차피 이런 리액트 프로그래밍도 사실 이것도 하나의 그냥 뭐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어서, 또 패러다임이란 건 또 언제든지 또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새로운 게 또 나오고 그러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뭐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도 있고 약간 트렌드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쪽 부분 관련된 거는 이론도 중요하기는 한데 실제 저희가 뭐 지금 리액트도 쓰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또 뭐 리액트 네이티브라든지 뭐 다른 어떤 걸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쪽에 대한 뭔가 좀 그런 실제 예제 같은 것도 조금 작업을 좀 틈틈이 좀 해보면 뭐 회사 사내에서 좀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 식으로 토익 프로젝트 식으로 조금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뭐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 조금 직접 코딩을 해봐서 이제 직접 눈으로 좀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좀 나중에 같이 병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혹시 뭐 승환님이나 동현님은 혹시 뭐 또 의견 더 없으신가요? 실제 지금 현재 이 리액트에 가장 가까우신 분이 두 분이신 것 같은데.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뭐, 잘 들었고요, 일단. 네, 질문은 딱히 없는 것 같고.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세미나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무튼 혜님 세미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들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